앞으로 침체가 오면은 또 미국 정부는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침체를 막으려고 할 거다. 건달하게 봤을 때는 이제 이게 트렌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알고 있다. 또 채권 엄청나게 찍어낼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오면은 오히려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채권은 이제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다. 채권은 시중도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 돈이 어디로 가냐? 금으로 간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에릭이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제 한 회사에 조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독립을? 네. 어떻게 해요? 네. 독립을 해서 제 개인 채널 아직 열진 않았지만 개인 채널도 시작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나왔으니까요. 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독립이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스스로 뭔가 발을 딛고 일어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쨌든 뭐 힘이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 이제 계속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하실 채널도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여치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두 명의 얘기를 가져왔는데 우선 첫 번째, 요즘 또 핫한 자산 중에 하나가 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채권 왕이 내가 이제 채권왕 그만하고 골드킹이 되겠다 라고 선언을 해서 이 얘기를 제가 첫 번째로 가져와 봤습니다. 채권왕이 나 이제 채권왕 그만하고 골드킹. 네. 무슨 누굽니까? 누구? 그 주인공은 바로 이제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입니다. 뭐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려서 너무 유명하지만 그래도 좀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 더블라인 캐피털이라는 채권 전문 운용사의 CEO를 하고 있고요. 명실상부한 채권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TMI는 전직에 이제 가수를 하다가 이게 지금 건들락이에요? 네, 이제 밴드를 하다가 이제 예능인이 실패하면은 이제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TV 보다가 투자은행에서 채용 광고를 보고 나 저거나 해야겠다 라고 해서 금융기로 투신을 해서 채권왕이 된. 진짜 특이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골드킹으로 또 전직을 하려고 하는. 채권왕에서 이제 골드킹으로. 인생에 또 또 다른 이제 막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2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제 자산의 매력이 금이 가장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고 채권이 제일 매력이 없다. 자기는 이제 금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냐. 나 이제 금을 적립식 투자를 할 거다. 매달 조금씩 이제 금을 꾸준히 모아서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금과 채권의 이제 운명이 갈렸다는 거죠. 금이 이제 전혀 다른 속성의 자산이 됐고 채권 역시도 전혀 다른 속성의 자산이 될 것이다. 자기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죠. 경기 침체. 침체를 기점으로 이 운명이 바뀔 것 같고, 그럼 뭐 금 외에는 좋게 보는 자산 없느냐라고 했을 때 뭐 좋게 보는 자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뭔지 또 뒤에서 말씀해 주시나요? 네. 이 그래프는 이제 주식이랑 채권이랑 금의 이제 장기간의 수익률이랑 표준 편차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제 빨간색이 수익률이고 회색이 표준 편차인데 이걸 보시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의 순위는 주식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채권이고 꼴찌가 금이다.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변동성의 순위는 금이 1등이고 주식이 2등이고 채권이 3등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은 평탄하게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라 한 번 갑자기 모멘텀이 터져서 크게 치솟았다가 다시 폭락하는 이런 이제 모멘텀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을 우리가 이제 쭉 장기 시계열로 차트를 보면은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금이 그냥 안전자산이니까 변동성 없이 이러고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트만 보더라도 이제 금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1980년에 만약에 금을 샀다. 그러면은 30년 동안 이제 물려있는 대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군요, 이 구간에서.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1978년 이때쯤 한번 팍 오르고 횡보,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 그리고 또 한 3년 동안 쭉 올랐다가 또 횡보, 막 이런 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모멘텀 자산인데 이거를 왜 장기로 적립식 투자를 한다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건들락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금이 이제는 모멘텀 자산이 아니라 우상향 자산으로 바뀐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은 그동안에는 한번 모멘텀 받으면 쭉 올라가는 그런 자산이었는데 뭔가 바뀌었다라는 네. 거네요. 그래서 우선 가격 움직임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이제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잖아요. 한번 오르고 난 뒤에 네. 쭉 횡보를 하는 구간들. 그 구간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구간들이 그 구간들이고, 근데 요번에 올랐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쵸. 근데 건들하게 봤을 때는 원래 이렇게 신고점까지 갱신하고 급격하게 오른 다음에 하락을 하면은 이대로 무너져야 되는데 맞아요. 왜 이대로 안 무너지지? 오히려 더 올라서 이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네? 금의 속성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속성 바뀐 거에 대해서 건들락은 이제 미국의 부채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봤을 때는 채권이 더 이상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채권 시장이 미국이 앞으로 부채 문제가 지금 너무 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리스가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어마어마하게 채권을 찍어낼 거기 때문에 네. 채권이 더 이상 매력이 없다. 그래서 건들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침체가 온다고 믿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요 그래프는 이제 각 침체기마다 재정 적자가 어디서 발생했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요 막대 그래프에서 이제 남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발생하는 적자. 그러니까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이제 실직자들이 많아지니까 실업수당 지출이 커지고 정부에서 네. 그리고 이제 세수도 줄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적자 같은 거를 나타내는 거고, 이 하늘색은 이제 정부가 임의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는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로 정부가 임의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건달하게 봤을 때는 이제 이게 트렌드라는 거죠. 앞으로 침체가 오면은 또 미국 정부는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침체를 막으려고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알고 있다. 또 채권 엄청나게 찍어낼 거니까. 채권은 이제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다. 채권은 시중도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 돈이 어디로 가냐? 건들하게 봤을 때는 금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하늘색인 거잖아요. 네. 이제 과거랑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하늘색이 굉장히 많고, 특히 2020년 코로나 당시에는 진짜 그냥 인위적으로 이제 재정 적자를 냈다라는 겁니다. 국제 지정학을 봤을 때도 세계가 앞으로 더 좀 분쟁이 심해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더 혼란스러워졌지, 여기서 더 평화로워지진 않을 것 같다. 아하. 그럼 또 이제 이 안전자산인 금이 또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 재정 문제를 봤을 때 금이 우상향하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이제 건들락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 침체는 채권한테는 정말 큰 호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전망 자체가 채권을 사게 만드는 채권 투자자에게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결국 오고 말 거야. 채권 투자자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채권 투자자들은 저 염세주의자들 막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주식은 너무 또 과잉 희망론자들이고 뭐가 안 돼도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반면에, 채권의 비중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오고야 말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 기대감들이 현실화될 때는 또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고요. 아무튼 경기 침체를 주장하시면서 채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들락 같은 경우는 최근 또 장기채 금리가 FOMC 이후로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거를 보고 봐라, 채권 시장이 이제 아예 알고 있는 거다. 이 채권의 성격이 바뀌는 거를.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10년물이 왜 오르냐? 그쵸. 이거는 바로 어차피 뭐 정부가 돈 찍어내서 채권이 가격 떨어질 텐데 네. 라고 채권 시장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오면은 오히려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영상을 옐런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옐런은 사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자꾸 나와서 사지 마 이러면은 옐런이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건들락 말대로 이제 금의 성질이 바뀌면은 네네네. 이 금 투자의 방법이 좀 바뀌는 거거든요. 아하, 왜냐면 그쵸, 이제 그쵸. 우리가 금은 실질 금리의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금의 뭐 가격 움직임의 80%를 실질 금리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도 금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 실질 금리가 더 이상 금 가격에 영향을 못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금을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실질 금리를 많이 보는데, 만약 건들락의 말이 맞다면, 정말 금의 성질이 바뀌었다면 예전에 쓰던 이 투자 방법 실질 금리를 보고 이제 금의 추이를, 정확히 이제 실질 금리의 절대적인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금리의 모멘텀이 어디로 가냐, 요거에 그쵸. 따라서 이제 금 가격이 그쵸. 요동을 치는데, 그게 이제 안 먹힐 수도 있다. 요게 이제 건들락이 하는 말의 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근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실질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의외로 금 가격은
계속 올랐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원자재를 좋아해서 원자재 네. 트레이딩을 하는데 요번에 이제 이 금을 하시는 분들이 이 상승 놓친 분들이 좀 많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실질금리는 이렇게 안 움직였는데 올랐는데 금이 계속 신고점. 그러니까 옛날에 농법이 안 먹히다 보니까 이때 좀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좀 더 우상향한 자산일까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약간 그런 낌새는 보이고 있긴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들락이 금과 채권의 운명이 바뀐다는 게 기점이 침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침체가 온다는 논리는 뭐냐? 뭐 여러 가지를 댔지만 가장 강력한 거는 한마디로 이제 실업률의 모멘텀입니다. 샤메 법칙도 한때 갑자기 또 화제가 됐잖아요. 본인은 뭐 샤메 법칙이 뭐 정확하게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샤메 법칙을 만든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만, 근데 건들락은 그거 보고 샤메이 자신의 말을 시건하고 있다. 그리고 샤메 법칙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보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샴보다 강력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실업률과 실업률의 36개월 이평선을 나타낸 거거든요. 네. 이제 금색 선이 실업률의 36개월 이평선이고 이제 남색이 실업률입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이 36개월 이평선을 깨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실업률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반드시 역사상 침체기가 왔다. 근데 지금 보면은 36개월 이평선을 깼기 때문에 아하. 이 침체가 안 올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이게 약간 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것처럼 이게 왜 36개월인지 모르겠지만 3년이죠. 3년, 36개월이면은 3년 동안 평균 실업률보다 더 높아지는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네요. 과거에 항상 그랬네. 그리고 뭐 이제 실업률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침체기의 실업률의 움직임을 본인이 한번 통계를 내봤대요. 이제 요 그래프가 이제 침체기를 전후로 실업률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평균적으로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요 파란색이 보통 이제 실업률이 움직이는 밴드고, 노란색이 중간값이고, 빨간색이 이제 현재 실업률 움직임인데, 보시면은 이 실업률이 예전 경기 침체 때 실업률만큼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 침체 때 실업률이 움직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건들락이 봐라, 이 36개월 이평선 깬 것도 그렇고 과거 경기 침체 때 실업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랑 비교하니까 그때랑 정말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강력한 경기 침체 사인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미 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보네요. 네, 그죠? 그래서 9월부터 경기 침체가 왔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서 이제 그림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네네. 여기서부터 이미 지금 여기 침체 구간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멘텀은 확실히 올라가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실업률의 절대적인 레벨도 맞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률의 절대적인 레벨을 보면은 이게 실업률 그래프인데요. 이제 빨간색 선이 지금 현재 실업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것이 이제 과거 침체기인데, 근데 과거 침체기 중에 지금보다 실업률이 낮거나 비슷한 시기가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보면은 뭐 역사상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랑 비교할 수 있는 시기는 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거니까 논외로 치고 1950년대에는 이 노동 참여율이 지금보다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배제하고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2000년도랑 그다음에 1970년대인데 이때는 이제 역사적으로 소프트 랜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가 소프트 랜딩으로 주장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들락은 좀 심한 침체가 올 거라고 하지만 지금 실업률 수준이면 과거랑 비교했을 때 소프트 랜딩 때 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금리가 올라서 침체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때 당시도 금리가 올라서 경기 침체가 왔는데, 특히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닷컴 버블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때 이제 기업들이 과잉 투자를 하고 금융시장이 너무 버블이었다가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온 건데,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금융시장이 닷컴 버블만큼의 버블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들이 그때만큼 과잉 투자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전과 비교하면은 예전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 비율이 높아가지고 금리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체들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반면 지금 이제 서비스 대다수기 때문에 금리에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둔감하거든요. 과연 이거를 봤을 때는 과연 침체가 정말로 온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건들락의 의견에 대한 이제 반론을 이제 에릭이 조금 소심하게 채권 왕이니까 좀 조심스럽네요. 근데 이제 건들락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좀 떨어졌을 만한데 어쨌든 계속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경기 침체가 오지만 채권이 아니고 이제 금을 사라. 이게 채권왕인데 이게 좀 뭔가를 이제 본업을 바꾼다. 이게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자산은 어떻게 보느냐. 일단은 주식도 뭐 좋게 보진 않습니다. 네. 채권보다는 낮긴 한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죠. S&P 500의 PER을 보든지 뭐 PSR을 보든지 여러 지표를 봐도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은 수준에 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 근데 거늘하게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경기 전망이나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뭐 만약에 기업 실적이 삐끗하게 되면은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다. 근데 금을 좋게 보시는데 주식을 좋게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럼 주식을 다 안 좋게 보느냐? 어허. 근데 소형주는 좀 좋게 보더라고요. 어. 이 그래프는 이제 이 러셀 2000과 S&P 500 구성 기업들의 이제 네. 이 기업들이 대출을 얼마나 고정금리로 받고 얼마나 변동금리로 받았는지 이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S&P 500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런 대기업들은 뭐 대부분 다 고정금리로 받아가지고 금리가 인하됐다고 해도 생각만큼 받는 수혜가 크지가 않다. 반면 러셀 2000은 기업 중에 45%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적격으로 받는다. 그래서 소형주가 지금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이게 반대로 보면은 이제 대형 주식들이 이제 고정금리로, 즉 다시 말하면은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 대출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금리가 올랐을 때 피해가 없었어. 거꾸로. 그래서 이제 내려도 이익도 없다. 근데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피해를 받다가 이번에 좀 이제 숨 좀 돌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맥락에서도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러셀 2000 대비 S&P 500을 비교를 한 거거든요, 아하, 지수를.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좋은 거죠. 대형주가 잘하는 거고 낮으면 이제 소형주가 잘하는 건데 지금 소형주가 너무 눌렸다. 근데 눌린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호재가 발생했으니까 네. 소형주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건들라가 보고 있습니다. 네. 러셀 2000이 좀 더 좋다. 그럼 또 이제 금 하면은 아, 디지털 그쵸. 금인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얘기 안 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건들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트코인도 이런 금과 같은 맥락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금이랑 다른 점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의 성질이 좀 있다. 그리고 투기 자산으로서의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금과 완전히 같다고는 좀 보긴 힘들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예전에는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뭐 딱히 말은 안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금 올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들락. 이분이 이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면서도 채권을 사지 말고 이걸 사라. 근데 이제 그게 금이었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 것 같고요. 앞으로 금의 이제 행보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2부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